안타깝게도 미국이 1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2분기 정도나 가야 금리 인하를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이 제가 봤을 때 맥스가 될 가능성이 두 커 번이면 보이죠. 4.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는데 이번 결정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일단 사실은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먼저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지난 11월 달에 이제 그 당시에는 좀 깜짝 금리 인하, 그러니까 대부분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2달 연속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하는 총재께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게 뭐였냐면 작년 10월에서 작년 11월 사이에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미국의 대선이 있었고 대선 플러스 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독차지하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훨씬 더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결국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미국 우선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뭐 금리를 인하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부분, 향후에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 예고 없이도 전제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도 있고 뭐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친절하게 좀 해명 같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요번에 1월 금통위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더 큰 쇼크가 있었죠. 작년 11월과 올해 1월 사이에는 국내적으로 뭐 엄청난 그렇죠.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도 또 연말에 또 이 비행기 사고도 있고 해서 사실은 한국의 이 소비 심리라던가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의 대선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빠르게 뭔가 내수 쪽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좀 금리를 빠르게 좀 인하를 해줬어야 되는데 요번에는 또 말을 바꿔가지고 환율이 좀 부담이 돼서 네.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 정책의 결정의 일관성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다는 표현을 했고요. 일단은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앞선 파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6명의 금통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3개월 이내에는 금리를 낮출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환 시장이 좀 불안한데 이게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 그러면 금리 인하는 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약간 금리 인하는 안 했지만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그런 정책 회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니까 그나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 정도 금리 인하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인데 우리가 추가로 또 금리 인하 하려면 미국이 또 먼저 금리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이 원래 작년에는 올해 금리 인하를 4번 할 거라고 우리가 뭐 예정했었는데 이제 2번으로 막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여쭤보신 거는 우리가 금리 인하 하려면 이제 미국이 먼저 인하해 주셔야 않냐 이제 이 얘기 하시는데 네. 이제 그 부분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야, 금리 인하 한다고 지금 효과가 있어? 오히려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효과는 없고 그냥 부동산 시장만 다시 뭐 띄우는 거 아니야? 가계부채만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왜 금리 인하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금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채용계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은 높은 금리로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경제가 안 좋으면 낮은 금리로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금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뭔가 한 단위의 그 자금을 빌릴 때 내가 조달하는 조달 코스트잖아요. 근데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조달 금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누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경제 상황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게 경기가 둔화됐을 때 필요한 이유가 금리 인하한다 해서 막 바로 경기가 살아나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막 우리가 아파가지고 환자가 막 몸져 누워 있는데 그럼 걔 보고 야, 너 지금 빨리 동네 한 바퀴 뛰어. 그것도 모래주머니 뭐 한 10개씩 이렇게 끼고 뛰어. 이러면 얘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야, 어쩔 수 없이 네가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달리기는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너 몸 좀 가볍게 좀 뭐 모래주머니도 좀 빼주고 뭐도 좀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금리 인하를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는 측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아쉬운 거는 한국은행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금리 수준이 여전히 중립금리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립금리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경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고요. 체력 대비 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체력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중립금리 수준으로 가거나 내지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중립금리 이하로 가야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보다도 금리를 또 많이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금리를 우리나라 경제만 보고 결정할 수 있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자본이 자유롭게 유출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 경제만 보고 금리를 결정했다가는 다른 나라하고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진다던가 이러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클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3.0이잖아요. 네. 이미 150bp가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하 먼저 해주지 않고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하면 이제 또 격차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물론 작년에 한 200bp까지 벌어졌다가 50bp 좁혀지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5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경제만 보면 당장 금리 인하 해야 되는데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1월 달에 한번 참아봤던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선결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2분기 정도나 가야 금리 인하를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 경기가 요즘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미국 경제 얘기해 주셔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하가 아니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 뉴스 기사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원래 기본적인 전망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 기구가 FOMC라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잖아요. 우리나라에 파월. 예, 파월, 예, 제롬 파월, 네.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FOMC인데 네. 이 FOMC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향후의 전망을 이제 점도표 형태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12월에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제시했던 걸 보면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이런 금리 전망 점도표가 잘 안 맞아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바뀌는 거죠. 예, 또 시간 지나면 또 바뀌고. 자기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결정을 하겠다. 그럼 뭐냐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는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인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망 점도표라는 게 좀 무의미하긴 한데 이제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때 시점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김 작가님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벌써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야, 지금 17일, 3일 남았다. 지금 녹화 기준으로 17일이니까 내일 영상이나 뭐 주말에 업로드되면. 예. 야. 당장 내일 모레면 이제 트럼프 2기 신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이번 정책 중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보편 관세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중국한테는 60%, 그다음에 중국이 아닌 우방국에도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라는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때린다. 때리고 본다예요, 관세를. 그러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에게는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 네. 또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도 미국이 경제 상황이 좋아가지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한데 이민자를 다 쫓아내면 그 빈자리를 이제 미국이 다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이 트럼프의 정책이 그대로 현실화될 경우에 인플레가 나면 진짜로 2번 금리 인하를 예고했던 게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닌 게 90년대 중후반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때도 90년대 초반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거든요. 하다가 갑자기 90년대 중후반에 IT 호황 때문에 미국이 장기 호황을 누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했다가 다시 금리를 한번 올려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한 5% 이상의 고금리가 거의 한 6, 7년 지속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미국이야 경기가 좋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미국 이외 국가들, 당장 대한민국은 우리 경제만 보면은 금리나 해야 되는데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계속 고금리 유지하면은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나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 내지는 이제 미국 경제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트럼프의 저런 공약들은 대부분 다 협상용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 지명자죠. 베넷 베센트. 요 분이 이제 지금 청문회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뉴스에서 이제 막 오늘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근데 들어보니까 트럼프의 관세는 협상용으로 좀 사용을 할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보편관세 그게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이제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액면 그대로 그렇게 딱 때려놓고 시작한다고 하면 진짜로 금리 인하는 아예 물 건너가고 인상도 검토해야 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 되니까 이제 그 가능성들은 열어두되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조금은 누그러뜨린 정책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래도 금리 인하는 뭐 한두 번 정도 하고 올해 대충 한 2분기 후반 정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게 약간 좀 합리적. 2분기 후반에요? 네네. 그럼 미국의 다음 금리 인하가 2분기쯤에나 가능하다면 한국은행이 상반기에 추가로 금리 인하, 예를 들면 지금 금통위 다음에 언제 있죠? 지금 2월 말에 있습니다. 2월 말에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2월 말을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번 인하가 좀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내려갖고는 지금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두 번, 세 번 정도를 더 해줘야 되는데 2월 달 금리 인하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번 인하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그 전에 없다고 한다면 좀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조금 기대를 해보는 거는 단순히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우리 금리 정책이 연동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핵심은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이 좀 안정만 되면 비록 뭐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진다 하더라도 금리는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이 조금 더 관심인데, 요것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자꾸 기대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도 기분 나쁜 게, 왜냐면 이거 뭐 트럼프 맘대로잖아요. 아직 약간 생각해보면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은 너무 착했나 봐요. 자기들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안 쓴 거고, 트럼프는 뭐 자기 체면이나 뭐 미국이 글로벌 국가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상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야, 나 그냥 장사꾼이야. 나 그냥 미국 주식회사 미국 돈만 벌면 돼. 뭐 이런 형태로 좀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트럼프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우선주의.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50%가 넘더라고요. 네, 55%인가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인들도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우리가 다른 나라까지 뭐 살펴줘야 돼?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지켜줘야 돼? 그런 생각들을 이제 미국인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 아프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마음을 좀 어떻게 풀어주기를, 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배려를 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 걔네가 뭐 그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미국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트럼프의 정책은 사실은 상반되고 양립하지 않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니네 장사하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을 뽑아서 그 다음에 미국에 팔아, 이런 거잖아요. 그럼 모든 어떤 그 세계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집중되겠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민자 쫓아내고, 그럼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더 늘어날 거고, 미국 경제가 좋을 거고, 다른 나라는 그지되고, 이러면 달러화가 계속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달러 강세도 싫은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 소비가 70%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얘네는 경제가 좋으면 소비가 늘어요. 그러면 무역 수지가 적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역 수지 적자의 이유가 환율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미국에게 대규모 적자를 안기고 있는 국가들한테는 또 거꾸로 압박을 할 겁니다. 니네 나라 통화가 좀 약해서 미국한테 엄청난 흑자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 니네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 좀 환율 좀 절상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이미 그 미국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하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들 봤었을 때 뭔가 자기네 나라에서 무역 수지를 많이 흑자로 가져가는데 통화가 약하다 그러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통화를 인위적으로 그냥 절상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조작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율 조작이 의심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우리가 다시 노미네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경제만 보면은 달러화가 강하고 원화가 약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의 사고로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엄청난 무역 수지 흑자를 가져가고 있네.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을 우회해서 미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미 무역 수지가 그렇게 흑자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또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다 보니까 직접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흑자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뭐 만만한 거예요. 잘 됐네. 한국, 니네 우리나라부터 엄청난 흑자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해? 이것들 안 되겠네? 니네 빨리 통화가치 절상시켜.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통화가치가 다시 절상되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러면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경제 체력이 안 좋으면 환율이 약해서 이게 또 수출을 높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정되는 이른바 환율의 자율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통화가 절상되는 압박을 받으면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통화 절상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그나마 긍정적인 게 외환시장이 안정적이니까 이제 그걸로 우리는 내수를 부양하는 그런 걸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혹시나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달러화가 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면 미국이 금리나 먼저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이것도 뭐 좋은 금리나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마련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외환시장을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미국과 한국 각각 어디까지 금리 인하할까요? 일단은 미국은 지금 예고한 게 이제 2번 정도인데 2번이 제가 봐서는 맥스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2번이면 4.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고 한국은 뭐 현재로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잠재 성장률은 2%라고 하는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한국은행이 11월 전망이 1.9%고 KDI 전망이 1.8%고 JP모간이나 외국계의 우리나라 전망은 1.3%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성장률을 다시 떨어뜨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잠재 성장률을 밑돌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이하로 가야 돼요. 그럼 지금 중립금리 수준을 대략 한 2% 중반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한 2%까지도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한국 경제만 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한 뭐 2.25? 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하는 정도가 좀 가장 현실성이 높은 금리 하락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강달러 얘기해 주셨는데 요게 장기화될 때 한국 경제나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게 외환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나요? 일단은 이제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수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하면 결국은 뭔가 수출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강달러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통화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화가 우리나라와 수출을 경쟁하는 국가들보다 약해야지 그냥 뭐 비슷하게 약하면 그렇게 크게 또 긍정적 효과도 없고 또 요즘은 또 수출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제 해당 국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감안해 보면 옛날보다는 조금 긍정적 효과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수출에는 긍정적인 건 맞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거는 이제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내수에는 상당히 안 좋겠죠. 그래서 약간 경기에는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현재로 봤었을 때는 뭐 오히려 그 자본에 대한 이탈이 우려되니까 이제 그게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작년 7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19주 연속으로 국내 주식을 매도했거든요. 그랬다가 연초에 20주 만에 순 매수로 살짝 전환을 했어요. 이번 주는 지금 이제 오늘까지 좀 봐야 되는데 약간 좀 똔똔 정도인 것 같아요. 달러화가 계속 강세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더욱더 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을 잃겠죠. 근데 반대로 이 정도면 이제 올 만큼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산업 전반으로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른바 웰스 이펙트에 의해서 부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강달러보다는 조금 약달러 환경으로 가는 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 경제랑 우리 주식시장에는 좀 좋은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외환위기 가능성은요? 그 외환위기 가능성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한 우려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른바 순 채무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경제에 부담을 줬는데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순채권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받아야 될 게 많고 많죠. 그다음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국내에서 해외 투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많이 늘렸고 우리나라도 성악개미들이 많잖아요. 많이 늘었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만약에 정말로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들어올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우려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외환 시장이라는 게 있고 외화 자금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외환 시장은 그냥 말 그대로 이 환전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한다면 외화 자금 시장은 외화를 조달하는 시장이에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외화 조달의 상황이 좋냐 나쁘냐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 환율입니다. 이게 사실 조금은 복잡할 수 있어요. 선물 환율하고 현물 환율하고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FX 수합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FX 수합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달러를 일시적으로 빌리는 시장입니다. 그럼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1년 정도를 텀으로 해서 지금 내가 달러를 빌려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달러를 갚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내가 현재에서는 달러를 사고 1년 뒤에는 달러를 팔아요. 우리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 FX buy and sell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현물 시장에서는 달러를 사는 buy를 하고 네. 1년 뒤에 선물한 시장에서는 내가 팔게라는 sell을 해서 우리가 buy and sell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외화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buy and sell을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현물 환율이 있고 선물 환율이 있을 텐데 현물은 다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선물은 다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현물 환율하고 선물 환율하고 비교해보면 현물 환율 대비 선물 환율이 저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게 마이너스 폭이 커져요. 그래서 외화 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선물 환율하고 현물 환율의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대표적이었던 게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떠냐? 이게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뭐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양국의 금리 차를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의 차이는 딱 금리 차 정도만 반영돼 있어요. 그 얘기는 외화를 조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한다? 단순히 환율이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환율이 올라가죠. 네. 당연히. 그렇지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외환 위기가 꼭 발생하는 건 아니다. 외화 자금 시장의 동향까지 체크해야 된다. 근데 외화 자금 시장의 상황은 지금 달러를 조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자. 맞습니다. 네. 너무 과도한 위기론을 조장하는 거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